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 우리는 46번 프린트를 통해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 두 번째 파트를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그전 시간에 배운 내용부터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근데 이제 그 전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기에 딱 알맞는 표가 여기 46번 프린트 왼쪽 아래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지난 시간 배운 내용부터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 44번 프린트에서 공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시기로 따지면 몇 년대? 1920년대. 내용으로 따지면 뭘 공부했죠? 네, 1920년대 우리 국내 독립운동, 국내 민족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자 여러분,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무슨 주의? 실력을 중시하는 민족주의, 그리고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주의, 이 두 가지로 진행이 되죠 여러분들. 자, 민족주의는 여러분들 실력에 따른 차별, 실력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지주 자본가 노동자 농민이 모두 우리 민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 민족주의는 실력에 따른 차별 정당하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에게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건 뭐가 부족해서? 실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실력 양성운동을 펼쳤죠. 자, 실력 양성운동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가 됩니다. 교육에서 밀립대학 설립운동, 산업에서 물산장려운동, 그리고 농촌계몽운동. 이 농촌계몽운동은 뭐를 중심으로 펼쳐졌죠? 문맹퇴치운동을 중심으로 진행이 됐죠. 신문사랑 함께합니다. 조선일보와 함께했던 문자보급운동,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그리고 동아일보랑 함께했던 러시아어로 민중 속으로라는 뜻을 가진 브나로드 운동,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브나로드, 이런 구호 아래 그런 운동을 진행을 했죠 여러분들. 그리고 사회주의는요, 사회주의는 우리 노동자 농민이 평등한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 누구를 물리쳐야 한다? 지주 자본가를 타도하고 노동자 농민의 평등한 세계를 만드는 계급 해방을 이루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 지주나 자본가를 몰아내기 위해 우리 노동자랑 농민들이 단결하여 투쟁하자, 노동농민 쟁의,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죠. 뭐 원산 노동자 총파업, 암태도 포작쟁이,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1920년대 초반에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는 각각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따로따로 움직였어요. 왜냐면 서로 중시하는 가치가 다르다 보니까 함께 힘을 합치지 못한 거죠. 근데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다가 어떻게 됐죠? 일본에게 각계격파를 당하게 됩니다. 자, 사회주의는요, 일본의 뭐로 인해서? 그렇죠, 일본이 만든 치안유지법으로 인해 일본에게 탄압을 받고요. 민족주의는요, 일본이 민족주의에게는 이간질과 분열을 시도하죠. 그래서 민족주의가 둘로 분열됩니다. 뭐랑 뭐로 분열되죠? 일본의 식민지배, 지금 우리가 일본에게 식민지배 당하고 있다는 이 현실을 인정하자. 우리가 지금 일본의 식민지배 당하고 있다는 이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일본과 타협해서 일본이 허락해주는 범위 안에서 자치와 자유를 누리자라고 말하던 바로 타협적 민족주의. 독립을 포기하고 일본의 식민지배를 인정하고 일본과 타협해서 일본이 허락해주는 범위 안에서만 자치를 누리자고 하던 타협적 민족주의. 다른 말로는 자치론, 다른 말로는 기회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거랑 반대로 절대로 일본과 타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독립을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 그러던 제정신 박혀있던 비타협적 민족주의. 이렇게 분열이 되죠.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죠? 일본의 치안유지법으로 일본에게 젖터지면서 위기에 빠진 사회주의와 일본의 이간질로 인해서 타협적 민족주의라고 하는 배신자들이 등장한 비타협적 민족주의. 이들 사이에 어떤 얘기가 나와? 그래,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힘을 합쳐야겠다. 그래서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힘을 합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민족유일당 운동. 다른 말로는 좌우 합작운동이다 라고도 한다고. 이게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때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의 전반부를 본 겁니다.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각각 어떻게 따로따로 독립운동을 했느냐, 그리고 이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어떻게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얘네가 힘을 합치려고 하는 민족유일당 운동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라고 하는 것까지 본 거예요. 이번 시간은 그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의 후반부입니다.
이렇게 위기에 빠진 비탈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힘을 합친다고 하는 이 민족유일당 운동, 좌우합작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고 진행되느냐, 그 민족유일당 운동의 전개와 진행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게 20년대 국내 민족운동의 전반부, 이번 시간은 본격적인 민족유일당 운동이 시작되는 후반부, 1920년대 독립운동, 국내 독립운동 후반부를 공부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 그래서 이 46권 프린트에서는요, 크게 세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공부할 겁니다. 바로 60만세운동, 신간회, 광주학생, 항일운동.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60만세운동은 여러분들 딱 이름에서 보시면 이거 되게 뭐랑 비슷한 느낌 나요. 그래서 3.1만세운동이랑 비슷한 느낌이 나죠, 여러분들? 그래서 60만세운동은 바로 이 3.1운동이랑 비교를 해서 여러분이 내용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60만세 운동이 일어난 배경부터 볼까요? 60만세 운동 배경. 자, 3.1운동은 누구의 죽음을 계기로 일어났었죠? 네, 3.1운동은 바로 고종의 장례식, 고종의 죽음을 계기로 일어났습니다. 그럼 지금 60만세 운동은 누구의 죽음을 계기로 일어난 거냐? 그 고종의 아들이자 우리 대한제국의 진짜 마지막 황제. 누구? 순종. 이 순종의 죽음, 순종의 장례식을 계기로 일어난 게 60만세 운동이에요. 3.1운동은 고종의 장례식, 60만세 운동은 순종의 장례식을 계기로 일어났다는 건데, 이 자료에 순종의 죽음, 순종의 장례식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은 융희황제의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순종을 다른 말로 융희황제라고 해요. 순종의 연호가 융희였거든요. 우리가 그 고종을 다른 말로 광무황제라고 그러잖아요. 고종의 연호를 따서 마찬가지예요. 순종은 융희황제라고도 해. 그러니까 융희황제의 죽음이라고 나와도 여러분이 60만세 운동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얘들아, 우리 대동단결 선언 기억나요? 국외 독립운동가들이 주장했던 거잖아. 이 대동단결 선언의 의미가 뭐예요? 이제 독립운동의 방향이 복벽주의를 벗어나서 국민주권의 공화정이 대세가 되었다라는 걸 나타내주는 게 대동단결 선언이잖아. 그 대동단결 선언 보시면 융희황제가 삼보를 포기한 날이 우리 국민이 삼보를 계승한 날이다 라고 나와. 거기서 나오는 융희황제가 순종이에요. 그 한일병합에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은 거는 순종이니까. 그죠, 여러분들? 아무튼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야, 우리 고종 황제가 죽었을 때 그 고종의 장례식에 참여하러 온 사람들과 함께 전국민적인 3.1운동 이렇게 했잖아. 이번엔 순종이 죽었으니까 이 순종의 장례식 날, 이날 참여하러 온 사람들과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어게인 3.1운동, 다시 한번 제2의 3.1운동 같은 전국민적인 독립운동을 일으켜보자 라고 계획을 한 거야. 자, 이 60만세 운동은 누가 주도하느냐? 3.1운동은 누가 주도했죠? 3.1운동은 학생 여러분들과 스스로를 민족대표라 부르던 종교계 인사들이 준비했죠. 기독교 대표, 천도교 대표, 불교 대표, 이렇게 스스로를 민족대표라 부르던 종교인들 33명 이들이 준비했잖아요. 이 60만세 운동은 누가 준비하느냐? 일단 여러분 학생들 들어가고요. 그리고 놀라운 거,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그랬죠. 뭐랑 뭐? 실력을 추구하는 민족주의,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주의. 근데 그동안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힘을 합친 적이 있나요? 아니죠. 각각 본인들이 옳다 생각하는 방법대로 따로따로 움직였잖아. 근데 이 60만세 운동은 달라. 60만세 운동은 달라요. 이 60만세 운동은 그동안 단결하지 못하고 따로따로 움직였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이들이 함께 힘을 합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게 바로 60만세 운동이에요. 60만세 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함께 힘을 합쳤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당시 우리나라 민족주의를 이끌고 있던 대표적인 세력이 천도교, 동학이죠, 여러분들. 그 동학이 선병이가 이름 바꾼 게 천도교잖아. 천도교고 사회주의는 조선공산당이야. 그래서 자료에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힘을 합쳤다라는 말이 아니라 천도교와 조선공산당이 힘을 합쳤다 라고 나와도 여러분이 60만세 운동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순종의 장례식 날 이렇게 60만세 운동이 진행이 되는데, 3.1운동이랑 차이점은 3.1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진 전국민적 운동이었잖아요. 근데 60만세 운동은 3.1운동 때처럼 전국적 확산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잘못했다기보다 일본이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그래요. 일본도 바보가 아니잖아. 3.1운동 때 얼마나 고생을 했니? 그래서 일본의 철저한 대비 아래 이 60만세 운동은 3.1운동 같이 전국적 확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60만세 운동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가 학생과 민족주의, 사회주의가 함께 했다고 했죠. 특히 20년대 들어오면서는 학생과 사회주의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나서게 돼. 그래서 60만세 운동에는 그 학생과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구호가 담겨 있어요. 운동에 보시면 학생들의 입장을 담은 학교 용어는 조선어를 써라 라는 거,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의 입장이 담긴, 사회주의자들의 입장이 뭔데? 노동자 농민의 평등이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의 입장을 반영한 후작권 함부로 빼앗지 마라, 그리고 노동자들의 입장을 담은 일하는 시간은 8시간으로 제한해라, 이렇게 사회주의의 입장을 담은 구호가 나옵니다. 보시면 여기 60만세 운동 당시 경문이 나오죠. 자, 보시면 이렇게 사회주의자들 입장이 담긴 8시간 노동제, 후작권 이동하지 마라, 학생들 입장이 담긴 학교 용어는 조선어로,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시고 헷갈리면 안 돼요. 선생님,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달라고요? 1920년대에는 일본이 문화 통치하면서 우리한테 이런 자유를 허락했으니까 이건 10년대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일본이 문화 통치 때 겉으로 허락해준 자유가 그게 진짜 자유인가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제대로 된 자유를 달라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군대랑 헌병을 철수하라고요? 선생님, 헌병 경찰 제도는 20년대 사라졌잖아요. 그럼 이거 10년대인가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1920년대 문화 통치에 와서는 헌병 경찰 제도가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헌병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경찰 업무를 보는 헌병 경찰제가 사라진 거지, 헌병은 여전히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어요. 제대로 철수하라는 거니까 이런 거 보고서 여러분이 이런 3.1운동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애초에 3.1운동에 이런 구체적인 구호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대한민국이 만세를 외친 거지.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럼에도 이렇게 전국적으로 퍼지지 않은 60만세 운동이지만 우리한테, 우리 독립운동사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60만세 운동은, 그죠? 60만세 운동은 이 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가 함께 했다? 그동안 늘 갈라져서 따라 움직이던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함께 손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걸음이에요. 뭐든지 처음이 어려운 거죠. 그동안은 함께 하지 않았잖아. 근데 이제는 이걸 계기로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손을 잡은 거야. 이걸 비유하자면 올림픽에서 보는 남북 단일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북 단일팀이 매번 올림픽에 나오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남한과 북한 대표팀이 하나로 단일팀을 만들 수 있나요? 아니죠. 일단 처음 만나면 뭐부터 해야 돼? 그래, 그동안 함께 한 적 없으니까 서로 인사도 하고 레포도 형성하고 연습 게임을 하면서 손과 발을 맞춰보고 이렇게 충분히 하나가 될 준비를 한 다음에 완벽한 하나의 단일팀이 될 수 있는 거잖아. 이게 60만세 운동이 그런 거야. 완벽한 남북 단일팀을 만들기 전에 민족주의나 사회주의가 함께 손발을 맞춰보는, 팀워크를 맞춰보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60만세 운동으로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힘을 합치면서 이걸 계기로 진짜 나중에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신간해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60만세 운동은 민족주의 사회주의 계열이 손잡고 항일운동을 전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60만세 운동은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연계해서 나중에 진짜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하나가 되는 신간해가 만드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0만세 운동이 바로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하나가 되는 민족유일당 운동, 다른 말로 저업적 운동이라고 하죠. 이 민족유일당 운동이 영향을 주었다 라고 하는 게 정말 독립운동사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하나가 되는 민족유일당 운동, 좌우합작 운동의 최종 결과물, 바로 그 신간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간해는 여러분이 뭐랑 비교하셔야 되냐? 최초로 공화정을 주장했던 애국개몽운동 단체, 그리고 비밀 조직으로 운영했고 애국개몽운동을 통한 실력 양성운동과 항일 의병 운동을 통한 무장 독립투쟁을 함께했던 애국개몽운동과 항일 의병 운동이 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바로 신민회. 그 신민회랑 이건 또 비교해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하나가 됐다고 하는 신간해, 이 신간해가 만들어진 배경, 그러니까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하나로 합치게 된 배경을 보시면은, 다시 정리하면 그 이유가 뭐야?
위기를 맞았다는 거죠.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은 크게 두 가지 방향, 민족주의, 사회주의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들이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다가 위기를 맞았다고 했었죠. 사회주의는 일본의 뭐로 인해서 치안유지법으로 인해서 후드러 맞고 있고, 민족주의는 일본의 문화 통치로 인해서 이간질 당하고 분열됐었죠. 뭐랑 뭐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고 일본이 허락해주는 범위 내에서 일본과 타협해서 일본이 허락해주는 범위 내에서만 자치를 하자라고 했던 타협적 민족주의, 다른 말로는 자치론, 다른 말로는 기회주의, 이런 사람들이 나왔잖아.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협력하지 않던, 일본과 타협할 수 없다, 독립을 포기할 수 없다는 비타협적 민족주의로 분열됐었죠. 이러니까 일본의 치안유지법으로 괴롭힘 당하던 사회주의와 일본의 이간질로 타협적 민족주의라는 배신자들이 떨어져 나간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 이들 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 힘을 합치자, 독립을 위해서 우리 생각과 이념의 차이를 벗어 던지자라고 말하는 민족유일당운동, 좌우합작운동이 진행이 됩니다. 이 첫걸음이 바로 60만세운동이었죠. 60만세운동을 계기로 본격적인 민족유일당운동이 막 진행이 되는데, 당시 이렇게 우리가 민족유일당운동을 할 수 있던 배경이 좀 있어요. 보시면은 당시 일단 국외적인 상황부터 볼게. 국외적인 상황도 이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힘을 합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자, 코민테른 기억하십니까? 코민테른이 뭐예요? 국제공산당 조직이었죠. 여기 제가 코민테른 뜻풀이 적어놨습니다. 코민테른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회주의에서는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기준이 국가나 핏줄이 아니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그 사람의 계급이라고 했어요. 너의 계급이 노동자냐 농민이냐, 그걸 가지고 구분을 하잖아. 그래서 사회주의 목적이 뭐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주랑 자본가를 타도하고 전 세계 모든 노동자 농민들을 해방시켜서 경제적으로 평등한 세계를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식민지 국가의 노동, 농민운동, 민족해방운동을 도와주겠다라고 선언을 했잖아. 그래서 그걸 도와주기 위해 만든 게 바로 국제공산당 조직인 코민테른이야. 여기가 이제 공산당 총본부란 말이에요. 이 러시아에 있던 총본부 코민테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족 통일 전선을 만들어라.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의 진정한 적은 민족주의가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진짜 진정한 적, 우리 눈앞에 있는 적은 바로 우리를 식민 지배하고 있는 저 제국주의 국가들이다. 우리를 식민 지배하고 있는 저 제국주의 국가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게 우선 목적이고, 그 식민 지배를 물리치기 위해서,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를 물리치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누구랑 연합해라? 지주 자본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족주의 세력이랑 연합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의 계급 투쟁보다는 일단 제국주의를 몰아내기 위한 민족 통일 전선, 민족주의와의 연합을 하라고 그런 지시를 코민테른이 내린 거야. 당연히 우리나라 사회주의자들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내려온 겁니다. 민족의 통일 전선을 만들기 위해 민족주의 세력이랑 연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당시 중국에서 먼저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물인 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집니다. 자, 1차 국공합작은 이런 거야. 이거 중국이라고 했죠. 당시 중국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후삼국 분열기 때 지방의 실권을 누가 장악했죠? 스스로를 성주와 장군이라 부르는 호족들이 장악했던 상황이잖아. 당시 중국이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중국이 그때 엄청나게 많은 걸레 쪼가리로 분열돼 있었어요. 당시 중국의 지방을 장악하고 있던 세력이 우리 용어로 치면 호족, 바로 군벌입니다. 이 지방의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군벌들이 중국의 지방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 군벌들을 때려잡고 우리 중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야 한다. 누가? 중국 민족주의 세력인 국민당과, 이 중국 민족주의예요. 중국 사회주의 세력인 공산당. 우리가 힘을 합치자라고 한 거야. 중국의 통일을 위해서. 그래서 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져. 중국의 민족주의 국민당, 중국의 사회주의 공산당이 힘을 합친다는 거예요. 자, 중국이 했는데 우리라고 왜 못해?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당시 중국 땅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중국에 있는, 현재 중국 땅에 활동하는 우리 조선의 민족주의 독립운동가,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 모두 모여서 민족유일당을 건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중국에 있는 민족주의, 사회주의, 우리 조선의 민족주의,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 민족유일당 촉성에, 한국독립당 북경 촉성에 이런 것들을 만들게 돼요. 거기다가 만주에서도 통합운동의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서 무장투쟁을 하는 독립군의 근거지가 어디예요? 여기
만주 지방이잖아. 그치? 당시 만주에서도 독립군들이 하나가 아니었어요. 3부로 쪼개져 있었어. 3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 그래가지고 3부로 쪼개져 있었거든. 근데 이 3부 독립군을 때려잡기 위해 일본이 이 중국 만주 지방을 지배하는 군벌, 장쩌리라는 사람이 있어. 이 만주 지방의 군벌이랑 조약을 맺어. 이게 바로 미스야 협정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 중국인들이 조선 독립군을 잡아서 우리 일본에게 넘기면 우리가 돈으로 바꿔줄게. 그러니까 인간 사냥해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만주지방에서 활동하는 우리 독립군은 일본군도 조심해야 되지만 누구도 조심해야 돼요? 현상금을 노리고 있는 중국 군벌도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잠깐만요, 의자 좀 옮기느라. 자,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세계로 쪼개졌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미스야 협정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부의 통합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미스야 협정이 영화에서도 나와요. 여러분, 영화 암살에 보시면 조선 독립운동가 비밀요원 전지현이 중국에 딱 술집에 잠입을 하는데 중국 경찰들이 딱 들어와. 그리고 신분증 검사한단 말이지. 이러니까 조선 독립운동가인 전지현이 벌벌 떨어요. 아니, 조선 독립운동가 전지현이 왜 중국 경찰의 신분 검사에 벌벌 떠느냐? 미스야 협정. 걸리면 일본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하정우가 딱 센스 있게 키스를 딱 한 다음에 전지현이 키스하고서 그 중국 경찰한테 우리 신혼부부다 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위기 넘어가잖아, 얘들아. 이게 이래서 나온 거야. 아무튼 지금 코민테른도 그렇고 1차 국공합작, 미스야 협정을 통한 3부 통합운동, 민족유일당 건설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국외적인 분위기도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힘을 합쳐야 한다라는 분위기였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뭐가 터진 거야? 60만세 운동이 터지고, 이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뭐가 시작이 돼? 민족유일당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이 분위기. 자,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에서 60만세 운동 이후에 뭐가 만들어지냐? 조선 민흥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자, 조선민흥회는 이거 오해하지 마요. 모든 비타협정 민족주의자랑 사회주의가 아니야. 일부의 비타협정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만든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실험적인 조직이죠. 우리가 과연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라 그래서 이 비타협정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일부의 비타협정 민족주의자랑 사회주의자들이 만든 조직이 조선민흥회입니다. 결과는 성공. 생각보다 지낼만한 거야.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야. 우리 진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 어떨까?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당시 우리나라 사회주의자들 조직 중에서 가장 거대했던 정우회. 이 정우회라는 조직이 있어. 이 정우회가 선언을 합니다. 공개적인 러브콜을 보내는 거야. 우리 사회주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만 괜찮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사회주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완전히 하나가 될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딱 선언을 한 거야. 그러니까 너만 좋으면 난 괜찮아 라고 하는 거야. 이 공개적인 사회주의자들의 러브콜, 정우회 선언을 듣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뭐라 답했을까? 저도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정우회 선언, 사회주의자들이 발표한 이 정우회 선언, 이걸 계기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대로 정리하자면은 이런 국외적인 분위기 속에서 민족유일당 운동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국외적인 분위기가 막 무르익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뭐가 터져? 60만세 운동이 터지고, 그죠? 60만세 운동이 터지고,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져요? 조선민흥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뭐가 발표돼? 정우회 선언이 발표되고, 이 정우회 선언이 발표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의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모두 모인 민족유일당 운동의 최종 결과물이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신간회가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가죠? 여기 또 제가 아래다가 1차 국공합작 조선민흥회 뜻풀이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신간회는 여러분들 신민회랑 차이가 뭐냐면, 신민회는 일단 항일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을 함께 했죠. 신간회는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함께 했고, 또 신민회는 비밀 조직이었다면 신간회는 무슨 조직이야? 공개적인 조직이야. 왜 공개적인 조직이냐? 지금 신간회가 만들어진 시기가 언제야? 20년대 문화 통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숨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본이 겉으로나마 자유를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문화 통치 시기 아래 공개적인 합법 조직으로 운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공개적인 합법 조직이었다.
자, 신간에는 누가 모인 조직이라고요? 민족주의랑 사회주의. 근데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민족주의 사회주의라고 하면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거야. 민족주의 안에서도 누구만 일본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독립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비타협적 민족주의, 이들과 사회주의자가 하나가 된 거잖아. 이 말은 절대로 이 신간에는 누구랑은 함께하지 않겠다. 일본의 식민지배를 인정하고 일본과 타협해서 일본이 허락해주는 범위 내에서 자치나 하자라고 주장했던 그 타협적 민족주의, 기회주의, 자치론과는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신간의 강령에 명확히 박아놨어. 우린 절대로 누구랑 함께할 수 없다. 타협적 민족주의, 자치론, 기회주의, 이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라고 딱 선언한 거야. 이 말을 또 바꿔 말하면 이런 기회주의자,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을 빼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모여서 우리 민족이 단결해야 한다. 이념과 생각의 차이를 벗어 던지고 독립을 위해 단결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오른쪽 아래 신간의 강령이 나오죠? 우리는 누구를 일체 부인한다? 기회주의를 부인한다. 신간의 강령은 민족 단결을 강조하고 일본과 타협하자는 자치운동의 활동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회주의를 부인하고 단결을 공고히 하고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라고 하는 이 신간의 강령 꼭 알아두세요. 자, 여러분, 그럼 신간회가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통합이 된 단체라면은 당연히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 그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함께 추구하는 활동을 해야겠죠. 그지 않을까요? 잠깐만, 왜 이러죠? 잘 되네요. 불안하게. 자, 여러분, 마찬가지야. 임시정부가 외교론을 중심으로 했지만 국무총리로는 무장투쟁의 이동희를 임명하고 내무총장으로는 실력 양성의 안창호를 임명해서 통합을 했듯, 그리고 신민회가 애국계몽운동을 통한 실력 양성과 항일의병운동을 통한 무장투쟁을 함께 했듯, 이 신간회가 진정 민족주의, 사회주의가 하나가 된 조직이라면 둘 다 해야 돼요. 자, 민족주의가 주장하는 게 뭐야? 실력을 기르자는 거지. 그래서 전국을 돌면서 강연을 통해 사람들의 실력을 깨우치기 위해 민중들을 계몽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가 원하는 활동도 해요. 사회주의는 뭐 원하죠? 노동자, 농민들의 경제적인 평등이잖아. 노동, 농민운동, 그 외에도 여성, 청년운동 같은 사회운동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신간회의 규모는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들. 신간회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존재했던 모든 조직 중에 가장 거대했던 조직이야. 그래서 서울에 본부를 두고 이걸로 감당이 안 돼서 전국 각지의 지회를 둬. 이 지회가 무려 140개였어요. 회원수 4만 명 이상. 그리고 국내도 모자라서 해외, 만주나 일본에다가도 지회를 설치했대. 그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했던 거야. 다만 이 서울에 있는 본부는 민족주의 세력이 장악을 했고요. 이 전국 각지에 있는 이 140개 지회는 주로 사회주의자들이 장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이 민족운동을 이끌었던 건 사회주의 세력이 좀 주도했어요. 당시 사회주의가 훨씬 독립운동가들이 많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신간회가 했던 대표적인 활동이 뭐냐면, 우리 1920년대 대표적인 노동운동 뭐 있었죠? 원산에서 노동자들이 벌인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여러분들? 이걸 지원한 게 신간회야. 원산 노동자 총파업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좀 이따 공부할 거, 전라도 광주에서 학생들이 일본에게 저항한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이걸 또 지원한 게 신간회예요. 당시가 어떻게 된 거냐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직접적으로 발생한 계기는 일본 남학생 쿠쿠다가 조선 여학생인 박기옥을 희롱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일본 언론에서 이 싸가지 없는 폭력적인 조선징들이 우리 모범적인 일본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신간회가 보기에는 이게 아니거든? 암만 생각해도 그럴 리가 없거든? 정말 우리 조선 학생들이 가만히 있는 일본 학생들을 건드렸다고? 진짠가? 팩트 체크 해보겠다 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김상중 씨를 포함한 농담이고요.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합니다. 진실을 알리자.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뭐야? 일본 학생이 우리 조선 학생을 먼저 시비 걸었다라는 진실을 밝힌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사람들에게 알린 거지. 이러니까 분위기가 어때? 당연히 분위기가 막 난리가 나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분노에 있는 민중들과 함께, 그래, 이걸로 인해 분노한 민중들, 이 민중들과 함께 우리가 전국적으로 한번 독립운동을 일으켜보자, 전국적인 민중대회를 준비하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준비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아. 실패해요. 자, 정리할게 얘들아. 지금 얘들아 봐봐. 신간회가 무슨 활동했다고? 원반 노동자 총파업을 어이구 이거 왜 이럴까요? 실수. 자, 원반 노동자 총파업을 지원했고, 그죠? 광주학생 항일운동도 지원합니다. 어떻게 지원했죠?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을 파견했죠. 이 세 가지는 신간회가 진짜로 실제 한 게 맞아요. 근데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의 결과를 토대로 뭘까지 준비했다? 이 전국적인 민중대회. 이거는 준비만 한 거야. 이건 실제로 실행 안 되고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원반 노동자 총파업에 대한 지원,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진상조사단 파견, 여기까지는 실제로 한 거지만 전국적인 민중대회는 준비만 하고 들켜서 실패했다는 거야. 그리고 일본이 이 전국적 민중대회 준비하는 거를 찍어 누르는 과정에서 이 당시 전국적 민중대회를 준비하던 이 본부인 서울에 있던 집행부를 잡아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서울 본부에 있던 민족주의 집행부를 잡아간 거야. 그리고 새로운 집행부, 이 서울에 있는 본부를 구성하는 새로운 민족주의 집행부가 들어와. 근데 이 새로 구성된 이 집행부는 좋게 말하면 온건적이고요. 나쁘게 말하면은 굉장히 타협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정면 승부를 굉장히 두려워했어. 굳이 일본과 갈등을 일으키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얘들아, 신간회는 처음에 분명히 만들 때 선언했죠. 우리는 민족의 단결을 추구하지만 절대로 누구랑은 함께 할 수 없다. 일본과 타협을 주장하는 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잖아. 왜? 독립이라는 절대적인 목적을 부정하는 애들이니까. 근데 이 새로운 집행부는 그 타협적 민족주의자들까지 끌어들이려고 했어. 어차피 같은 민족 아니야? 이래서 이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온 다음에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신간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누가 굉장히 어이가 없고 반대했을까? 그지? 지방 지회를 장악하고 있는 사회주의 세력들이 이건 아니지 않냐? 하고 반발을 했어. 이래서 사회주의 세력들은 우린 더 이상 민족주의랑 함께할 수 없다. 신간에 함께할 수 없다. 하고 신간회를 해소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당시 사회주의가 이렇게 나왔던 이유는 선생님 이거 가지고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신간회가 만들어질 때만 해도 되게 막 그런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국외적으로 형성이 돼 있었잖아. 근데 또 이 신간회가 이렇게 해소될 때쯤 되면은요, 참 안 되려면 다 안 되는 게 국외적으로도 분위기가 안 좋았어. 중국의 민족유일당 운동인 국공합작 있죠. 중국의 민족주의 국민당과 중국의 사회주의 공산당이 휘합친 이 국공합작이 결렬돼요. 이것도 누가 먼저 통수를 쳤냐? 중국의 민족주의 세력인 국민당이 먼저 공산당의 통수를 쳐가지고 국공합작이 깨져. 이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의 감정이 더 안 좋아지는 거야. 이걸 지켜보고 있던 사회주의자들의 큰형님 국제공산당 조직인 코민테른에서 노선을 바꿉니다. 역시 민족주의 지주자본가 놈들이랑은 함께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역시 이 민족주의 놈들이랑은 함께 할 수 없어. 야, 이제 민족 통일 전선 하지 마. 민족주의 애들이랑 힘 합치지 마. 그냥 우리 본연의 색깔대로 나아간다. 우리 원래 본연의 색깔이 뭔데? 사회주의가 원래 뭘 추구하죠? 노동자 농민의 계급 해방을 추구하잖아. 그걸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다시 우리 노동자 농민의 중심이 된 계급 투쟁으로 나아가자라고 노선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지시를 내리는 거야. 민족 통일 전선 유지하지 마라. 이런 분위기니까 굳이 사회주의자들이 민족주의랑 함께할 이유가 없죠. 새로운 집행부는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고 1차 국공합작은 깨지고 코민테른에서도 하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사회주의 애들이 해소론을 주장합니다. 해소는 절대로 뭐랑은 동의어가 아니냐면은 해체랑은 동의어가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태블릿이 좀 이상하네요. 자, 해소론은 이런 거야. 여기 나오죠. 해소는 단순히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운동 형태로 발전한다는 의미로 쓰였다. 사회주의자들은 신간회를 해소하고 다시 노동자 농민이 중심되는 계급투쟁을 더욱 전개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해체는 완전히 손절하자는 거라면 해소는 우리 발전적인 모습으로 훗날 다시 만나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간회 해소론을 주장해서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간회는 결국 해소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간회가 가지는 의의는 뭐냐? 신간회는 결국 누가 힘을 합친 거였죠? 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이 통합한
우리 독립운동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합법적인 항일 단체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선구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야. 신간회는 비록 다시 만들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신간회가 해설된 이후에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힘을 합치는 그런 민족 유일당 운동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간회가 먼저 보여준 거죠. 독립을 위해서는 이념과 방법의 차이를 넘어서 민족 협동전선, 민족 유일당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먼저 보여준 거야. 그래서 이후에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민족 유일당 운동엔. 자, 자료를 하나 볼 건데 신간회 회원들의 직업별 분포도예요. 누가 제일 많죠? 농민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많은 게 노동자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신간회가 확실히 사회주의 세력들이 좀 힘이 강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노동자, 농민이 가장 많은 걸 보니까. 그리고 특히 누가 제일 많아? 농민들이 제일 많잖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그만큼 우리 농민들이 힘들었다라는 거야. 신간에 왜 가입했겠어? 돈 달라고 가입한 거야. 힘드니까. 10년대 토지조사서, 20년대 한미정식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농민이 제일 많다. 이걸 여러분이 뭐랑 헷갈리냐면 3.1운동이랑 헷갈려. 여러분들 봐봐요. 이게 보통 문제에 나오면은 당연히 이 부분은 지우죠. 이걸 지워버린 다음에 기역 해놓고 기역 회원 직업별 분포도 이렇게 넣고서는 기역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근데 여러분이 농민만 많으면 이걸 여러분이 3.1운동이랑 헷갈려 해. 보여줄까 3.1운동? 잠깐만. 자, 여기 38번 프린트 여기 보시면은 여기 3.1운동 3.1운동에도 참여한 게 농민이 제일 많아. 3.1운동도 당연히 이렇게 쫙 3.1운동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 부분을 지운 다음에 여기 이렇게 지운 다음에 기역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역 당시 투옥자의 계층별 분포도. 그러니까 뒤에 따라오는 걸 봐야 돼요. 회원들의 비율인지 당시 운동에 참여한 투옥자의 계층별 분포도인지 이걸 봐서 여러분이 구분해야지 그냥 농민만 많다고 기계적으로 신간회 기계적으로 3.1운동 이렇게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참 예나 지금이나 힘든 건 농민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46번 프린트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봤죠? 네, 지금 여기까지 신간회 여기까지 봤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3.1운동과 60만세운동의 비교. 3.1운동은 고종의 장례식, 60만세운동은 순종의 장례식. 3.1운동은 학생과 종교인들이 참여했고 전국적 확산이 이루어졌지만 60만세운동은 학생, 민족주의, 그리고 20년대에 등장한 사회주의가 등장하고 전국적 확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신민회랑 신간회. 신민회는 비밀조직, 신간회는 공개합법 조직, 신민회는 애국계몽운동, 항일해병운동이 함께했고 신간회는 민족주의, 사회주의가 함께했다라는 것 정도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광주 학생 항일운동으로 넘어올게요. 말 그대로 전라도 광주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항일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자, 왜 학생들이 항일운동에 나섰을까? 여러분, 일본은요 자라나는 여러분들, 그 당시 학생들을 오염시키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게 당연한 게 일본 입장에서 이미 가치관 형성이 끝난 성인들을 일본의 식민 통치에 순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아. 하지만 누구는 아직 가치관 형성이 되지 않은 새하얀 도화지와도 같은 학생들은 일본이 주무르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식민 통치에 순응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에 나온 1차 조선 교육령이나 1920년대 문화 통치 시기에 나온 2차 조선 교육령이나 결국 근본적인 목적은 뭐야? 식민 통치에 순응하는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야. 우민화 교육이라는 거예요. 식민 통치에 순응하는 어리석은 사람 만들겠다는 거야. 하지만 우리 자랑스러운 학생들은 그런 일본의 식민지 교육에 오염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항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 당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본이 2차 조선 교육령을 발표하고 당시 조선 학생들을 수학여행으로 어딜 데려가냐면은 일본 도쿄나 오사카로 데려갔다 그래. 그래도 심지어 자기네가 돈 다 들여가지고. 아니 왜? 일본이 우리를 좋아했나? 그게 아니에요. 조선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봐라 이 열등한 조선생들아, 너희 조선이 그렇게 지지리도 가난할 때 우리 일본의 도쿄, 오사카가 발전한 모습을 보아라. 봐, 우리 얼마나 발전했니? 하고 조선 학생들이 열등감에 빠지길 원했어. 근데 조선 학생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우와, 도쿄랑 오사카 조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했네?
이렇게 본국이랑 식민지가 차이 난다는 거야. 도대체 얼마나 우리한테 삥을 뜯어간 거야? 도대체 식민지 배로 얼마나 우리한테 삥을 뜯어갔길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 역시 일본의 식민지 배는 빨리 끊어버려야 돼 라고 우리가 비판의식 가지고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나중에는 수학여행 안 보내요. 일본 보고서에 나와. 돈 들여가지고 수학여행 보내봤자 학생들이 일본에 대한 반항심만 키워온다. 자,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일본의 이런 식민지 교육제도에 저항할 수 있던 이유, 그 힘은 어디서 나왔냐? 이미 우리 학생들은 20년대 이 문화통치 시기에 일본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어. 문화통치 시기에도 우리 학생들은 그 문화통치 시기에도 이미 비밀결사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독서회, 성진회 같은 비밀 조직을 운영했어. 여기서 이제 식민지 교육은 결국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 식민지 노예 교육에 저항해야 된다. 식민지 노예 교육 철폐. 그리고 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 일본어를 쓰냐? 수업 중엔 한국어를 써야 한다. 그리고 학생에게 자치를 줘야 한다. 그리고 형식적인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우리가 주장해야 한다. 하고 이런 것들을 투쟁해야 된다라고 이미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걸 뭘 통해서? 이런 비밀 조직을 통해서. 이런 비밀 조직은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그 당시 학생들은 이미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거기서 이런 올바른 가치관 교육을, 일본의 식민지 교육에 저항하는 이런 가치관 교육을 하고 있었던 거야, 자기들끼리.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동맹휴학이라는 방법으로 그들의 주장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동맹휴학이 가능한 것도 네트워크 형성돼 있으니까 그래. 야, 이번 달은 수원외고랑 성남외고, 다음 달은 동탄국제고랑 안양외고, 이런 식으로 따다닥 이런 동맹휴학을 진행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미 학생들 사이에 역량이 쌓여져 있었던 거야. 이런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학생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바로 뭐냐면 전라도 나주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당시 나주역에 이제 그 통학하는 열차 안에, 당시 통학 열차 안에는 일본 학생과 조선 학생이 다 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그 중에서 이 사건의 여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미모의 조선 여학생, 바로 박기옥 양이에요. 박기옥 양의 헤어스타일은 전통적인 조선 여학생 뱅기머리죠. 그리고 이 악당 빌런이 등장합니다. 일본 학생 후쿠다. 새끼 뭔가 이름도 이상해. 뭔가 이상한 놈 같아요. 아무튼 후쿠다가 등장해서 쿰쩍쿰쩍 하더니 이제, 야, 니네 조선진들은 머리 스타일이 왜 이 모양이냐? 이러고 이 박기용 양의 댕기 머리를 잡아 당긴 거야. 야, 이건 성희롱 아닌가요? 이제 박기용 양이 하지마 해도 계속 그러는 거죠. 어떻게? 남주인공이 등장하죠. 당시 열차 안에는 이 박기용 양의 사촌 남동생 멋진 박준채 군이 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박준채 군이 후쿠다한테 하지마! 딱 말리니까 후쿠다가 넌 뭐야 이 조선징아! 이러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박준채가 너 내려. 이래서 후쿠다를 불주먹! 이래가지고 팍! 정의구현 한 거야. 근데 이걸 보는 일본 학생들이 가만히 있을까? 지나가는 일본 학생들이 박준채를 다구리를 놓는 거죠. 그러니까 또 길 가는 조선 학생들이 니네 뭐야! 이러고 또 달려드는 거야. 이래서 일본 학생과 조선 학생들 수백 명이 얽힌 집단 패싸움으로 번진 거야. 근데 이거를 일본 경찰이 철저하게 일본 학생 편만 든 거예요. 그 조선 학생들만 퇴학 정학을 시키고, 언론에다가는 이 양아치 같은 조선 학생들이 선량한 일본 학생들을 괴롭혔다라고 보도를 한 거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미 학생들은 그들만의 비밀 결사 조직, 전국적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었잖아. 그래서 이런 비밀 조직을 통해서 이 소식이 전국에 퍼진 거야. 광주의 우리 동지 학생들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 참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모든 학생들이 거리로 나오자. 이래서 학생들이 거리로 나온 거야. 그래서 얘들아, 이게 시험에는 주로 이 나오는 자료가 이 박기옥 양에 대한 이 일본 학생의 희롱 사건, 이런 게 이제 주로 나오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순히 그러면은 일본 학생이랑 싸움 붙어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건가? 아니야. 이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학생들이 일본과 맞서 싸우기 위한 일본의 식민지 교육에 저항하는 학생들만의 조직이 탄탄하게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체계적으로 일어났던 거야. 봐봐. 그 증거가 뭐냐면, 이게 단순하게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면 후쿠다이 나쁜 새끼야 뭐 이런 게 나왔을 건데, 여기 나온 구호는 그건 저급한 구호가 아니에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통찰한 겁니다. 민족 차별 중지해라. 식민지 교육 철폐해라. 그리고 왜 우리한테 이런 노예 교육하느냐? 조선인에게 알맞는 조선인 본위의 교육 제도를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너희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다. 일본 제국주의 물러가라! 라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요구를 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당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경문,
나오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진정한 자유 획득,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 식민지 노예 교육 철폐, 일본 제국주의 타도, 이런 거야. 근데 이런 광주학생 항일운동, 분명히 광주학생 항일운동 초기에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차별과 식민지 교육을 비판하는 운동이었어요. 근데 이게 진행이 될수록 여기에 누가 참여해? 노동자, 농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야. 누구의 도움 덕분에? 신간회가 여기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했잖아. 그래서 신간회가 당시 이 사건의 당사자인 박준채랑 이 박기용 양의 인터뷰를 신문에 실어줘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시민들도 참여하는 본격적인 대중운동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1년 뒤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경문을 보시면 그전에는 학생들만의 운동이었잖아. 여기서는 일반인이 참여했다는 게 나오는 게 경애하는 전 조선 피학박 계급 제군이여 하면서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학생, 청년, 교원 제군이여 우리는 공장, 농촌, 광산, 학교로 가서 우리의 슬로건을 관철하자 라고 해서 전국적 운동이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이름과 다르게 광주에서 시작했지만 전국으로, 학생들이 주도했지만 나중에는 전국민이 참여하는 전국민적인 운동으로 발전했다는 거야. 그래서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의의는 3.1운동 이후 발생한 우리 민족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이라는 거예요. 3.1운동 다음으로 규모가 컸던 건 60만 세 운동이 아니야, 얘들아. 60만 세 운동은 규모로 따지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오히려 3.1운동 다음으로 컸던 민족운동은 광주학생 항일운동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진짜 역사를 공부하면은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 몸속에 얼마나 멋진 DNA가 숨어져 있는가 생각하게 돼요. 3.1운동, 60만 세 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 그 외 다양한 독립운동은 다 학생들이 주인공이 돼서 이끈 거야. 학생들은 역사의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인공이었어요. 현대사로 넘어가 볼까? 4.19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모두 학생들이 이끈 거예요. 여러분들 몸속에는 정말 자랑스러운 DNA가 있는 거야. 물론 가끔 의심이 들기도 하죠. 게임방에서 컵라면을 먹으면서 패드립을 하는 학생들과 이 학생들이 같은 DNA인가? 컵라면을 먹어 들은 거지? 이런 거지만 농담이고요. 지금이야 평화로운 시대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알맞는 모습을 지내는 거고요. 전 믿어요. 이 나라에 무언가 또 다른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 몸속에 숨어져 있는 이 자랑스러운 DNA가 발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들 선배들보다 더 뛰어나게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야. 자랑스러운 거죠. 정말 학생운동 보면은 너무 자랑스러워요. 진짜. 자, 그리고 20년대에는 이런 학생운동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대중운동이 나옵니다. 먼저 소년운동. 이 소년운동은 누가 주도했냐? 방정환. 이 사람은 누구냐면 천도교를 만들었던 동학의 3대 교주 손병희의 사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방정환이 그 천도교 소년회라는 걸 조직해서 이 소년운동을 이끄는데 이분이 어린이날을 만들어요. 어린이날. 애초에 어린이날 용어를 이분이 처음 쓴 거야. 원래 어린이라는 표현이 없었어요. 그냥 어른 아니면 아이야. 근데 이제 방정환이 말하는 거죠. 아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아이도 독립된 인격이고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아이와 어른의 중간이라는 어린이라는 용어를 만든 거야. 그리고 1년에 하루만큼은 이 어린이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때리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해라 해서 나온 게 어린이날이야. 처음에는 5월 1일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5월 5일로 바뀐 거죠. 이거 어린이라는 잡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운동도 나와요. 자, 여러분, 신간에 누가 만든 거죠? 비타협정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함께한 민족유일당 운동이었죠. 자, 이렇게 신간회가 만들어지니까 당시 우리나라 여성 독립운동가들, 당시 여성 독립운동도 민족주의, 사회주의로 분열돼 있었거든. 그래서 이분들이 남자들이 저렇게 신간회를 통해서 민족유일당 운동을 하는데 우리 여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 여자들도 조직을 하나로 합치자. 이래서 이 여성 민족주의,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이 민족유일당 운동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근우회입니다. 그 노회는 여성 민족주의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이 하나가 된 신간회의 자매단체 민족유일당 운동이에요. 그리고 형평운동이라는 것도 나와. 형평이라는 게 뜻이 뭐냐면 저울처럼 평평한, 저울이 딱 무게가 동일할 때 평평해지나요? 저울처럼 평평한, 차별 없는 평등한 세계를 만들자. 저울처럼 평평한 평등한 세계를 만들자 라고 하는 거야. 그럼 누구의 평등을 말하는 거냐? 바로 백정. 백정이 누구냐면 여러분, 조선시대로 따지면 백정은 천민에 속하는 사람들이야. 천민. 백정은 고기, 그 소, 돼지 같은 짐승들을 도축하는 도축업자들이에요. 천민에 속하는 백정. 근데 이 백정에 대한 차별, 그 천민, 짐승 잡는 도축업자, 백정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라. 평등한 세계를 만들자. 백정에 대한 차별 없는 평등한 세계. 그게 바로 형평운동이야. 그럼 이게 왜 나왔냐면 여러분들,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겠죠. 선생님,
근데 제가 분명히 공부할 때요, 우리나라는 가보개혁으로 법적인 신분제가 사라진 거 아닌가요? 그러면 가보개혁 이후에 법적인 신분제가 사라졌다면 천민에 속하는 백정에 대한 차별도 사라진 거 아닌가요? 근데 왜 1920년대 와서, 지금 가보개혁 일어난 지가 언젠데 백정에 대한 차별 철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비록 가보개혁으로 이 나라의 법적인 신분제가 사라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백정에 대한 차별은 존재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계양계 사회 공부할 때 가부개혁으로 신분제가 사라지면서 호적에 더 이상 신분을 기록하지 않죠. 호적에 이제 신분이 아니라 뭘 기록하죠? 직업을 기록합니다. 그죠? 뭐 농민이건 수공업자건. 근데 백정들은 이 호적에 직업을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했는지 알아요? 도한 되게 욕하는 거야. 도한이 되게 비속어예요. 짐승 잡는 천한 놈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식 문서인 호적에다가 직업을 기록하는데 짐승 잡는 천한 놈, 도한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거기다가 심지어 백정이라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 따로 붉은 점까지 찍었다 그래요. 너무한 거죠. 그리고 이 백정들은 가족들까지 고통받아. 백정의 자녀들은 학교 입학을 못해. 학교 들어가면 누가? 양반과 평민 출신의 학부형들이 반발하는 거야. 어디 귀한 내 자식을 저딴 백정 새끼랑 같은 교실에 집어넣어! 나 학교 안 보내! 이러고. 교회도 못 가요. 교회 가면은 나는 평민과 양반들이 나가버려. 백정이랑 같은 자리에 못 있겠다고. 그리고 백정들은 다른 사람들이랑 같은 마을에 못 지내요. 그래서 백정들끼리 따로 마을을 만들었거든. 그 마을을 뭐라 불렀는지 알아? 피촌. 피해야 하는 곳 이라고 불렀어요. 이러니까 이제 백정들이, 아니 신분제가 사라진 게 언젠데 왜 우리 백정들은 여전히 이렇게 차별과 멸시를 받아야 하느냐 라고 해서 백정들이 우리 차별 없는 평등한 세계를 만들겠다 해소한 게 형평운동이고, 이 형평운동을 이끈 게 바로 조선 형평사라는 조직이에요. 조선 형평사. 자, 배운 내용 잠깐 정리해 본다면 여기 나오죠. 그 전에 여러분들 그 여성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만든 여성 민족유일당 운동, 이 근후에 관련된 자료도 여기 위에 나와 있으니까 꼭꼭꼭 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 형평운동 보시면은 형은 백정들이 사용하는 저울을 의미한다. 형평운동을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운동이다. 호적과 백정, 일제강점기 백정을 호적에 등재하면서 도한이라고 썼거나 이름에 붉은 점을 찍었다. 백정들은 자신들에 대한 차별을 폐지해서 저울처럼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신념 아래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를 창립하고 형평운동을 전개했다. 그래서 여기 당시 조선 형평사가 만들어질 당시에 그 선언문이야. 여기 형평사 대 포스터, 그리고 아까 내가 말했던 백정에 대한 차별, 여기 이런 거 자료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들의 끈질긴 투쟁 끝에 결국 백정들은 30년대 초에는 호적에서 백정이라는 표시가 사라지고 백정 자녀들이 학교를 입학하기 쉬워집니다. 그 이후에 백정들은 그들에 대한 차별이 사라진 걸로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농민운동과 연대해서 투쟁하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청년운동. 자, 여러분 신간의 비타협적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완전히 하나가 된 민족유일당 운동의 최종 결과물인 신간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실험적인 조직으로서 일부 비타협적 민족주의랑 사회주의자들이 만든 뭐가 있었죠? 조선 민흥회. 이것도 비슷해요. 신간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청년들도 분열해 있었거든. 민족주의를 믿는 청년들과 사회주의를 믿는 청년들이 먼저 조직을 만들었어. 그게 바로 조선청년 총동맹이야. 신간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이 민족주의 청년과 사회주의 청년들이 조직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조선청년 총동맹, 조선민흥회가 만들어지고 신간회가 만들어지고, 그 신간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만들어진 게 근후회예요. 근후회는 신간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만들어진 거야. 이런 민족유일당 운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자료, 조선 민흥회 창설 취지문, 그리고 정오의 선언, 그리고 안창호의 민족유일당 건설 재창, 그리고 그 안창호의 선언 이후에 만들어진 한국독립유일당 북경 촉성의 선언서, 이런 것들 꼭 보시고요. 그 외에도 20년대 등장했던 다양한 농민, 여성, 소년운동에 대한 각종 자료들도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 우리 뭘 공부했죠?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에 대해 공부했죠. 그래서 60만세운동, 신간의 광주학생 항일운동 봤는데, 얘들아 이 다양한 대중운동이랑 이렇게 말하면 맞을까 틀릴까?
신간회가 60만세 운동을 준비하고 계획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60만세 운동이 터지고 이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본격적인 민족유일당 운동이 시작이 되고 조선민능회 만들어지고 정오의 선언 발표되고 신간회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60만세 운동은 신간회가 만들어진 계기인 거예요. 신간회가 60만세 운동 준비했다 그러면 틀린 거야. 마치 임시정부가 3.1운동 준비했다 그러면 틀리듯이 종이 줬어요. 팔자가 끝났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계기로 신간회가 만들어졌다. 틀린 거예요. 신간회가 먼저 만들어지고 신간회가 활동할 때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터져서 그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신간회가 도와준 거야. 그러니까 60만세 운동, 신간회, 광주학생 항일운동 이 세 운동의 성격 여러분들이 뭐가 뭐의 원인이 되었고 누가 누굴 도와주었는가 이런 것들은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47번 문제풀이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애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천민은 되게 많았어. 광대도 천민이었고 무당도 천민이었고 노비도 천민이야. 근데 왜 유독 백정이가만 이렇게 가혹할까요? 여러분들 이거 오늘날에도 참 의미가 있는 게 백정은요 여러분들 오늘날로 따지면 다문화입니다. 백정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여진족 기억나죠? 북방민족, 유목민족인 여진족 그 여진족들 중에서 조선으로 귀화한 사람들이 주로 백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보기엔 이민족인 거야. 같은 민족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이 여진족, 유목민족이니까 피지컬적으로 더 우월하잖아. 그러니까 언제 쟤들이 우리를 위협할지 몰라 라고 하는 그 혐오 감정 이런 게 있으니까 틈만 나면 백정들은 밟아놔야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백정들을 괴롭혔어요. 오죽하면 동학 농민운동에서도 백정이 쓰는 패랭이를 없애자는 얘기가 나오겠니.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했지만 백정 각시노름이라고 하는 그런 게 1920년대까지도 이어져 와가지고 이 백정 엄마를 딸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막 성문제 일으키고 성폭행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백정 어머니가 자살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랬죠. 그 박경리 씨 토지에도 나와 얘들아 이런 얘기가. 여러분 근데 이게 단순히 어쩜 조선인들은 저럴 수 있지? 라고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날은 안 그런가요? 오늘날도 우리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수라는 이유로 다문화 가정이랑 이런 소수자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있진 않나요? 그 1920년대에 이 백정들이 우리도 같은 사람이다 평등하게 대해달라고 외쳤던 이 형평운동의 외침 이게 오늘날에도 다른 형태로 다문화, 소수민족 그리고 이런 난민 문제 등으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그들에게 조선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후부자라고 힘이 없다고 그들이 혐오스럽다고 그런 혐오 감정으로 그들을 차별하고 핍박하고 있진 않나요?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봐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형태를 바꾸어서 반복되고 있고요.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역사에서 교훈으로 얻을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 공부했고 문제풀이 해보시고 내용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47번 문제 프린트 꼭 풀어보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